네, 저희 7팀 클로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기획 배경부터 여섯 번째 백엔드 발표, 거기에다가 시연 영상까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봉사를 신청하고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군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 이제 보통 유기견 봉사는 이제 보호소 카페에서 직접 모집글을 찾아서 댓글을 하거나 혹은 전화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좀 봉사 시스템에서 좀 체계성이 부족하고 많이 좀 뭔가 분산화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애니프렌즈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소개에서 지금 봉사자라는 지금 카테고리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어플을 두 개를 구성했습니다. 봉사자 어플, 보호소 어플 딱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깊고 얕으면서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봉사자 어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보호소의 카페와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찾았지만 지금 여기 애니프렌즈라는 곳에서는 한 곳에서 여러 보호소의 봉사 모집글을 이렇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신청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보이시면은 신청한 봉사 목록, 작성한 봉사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신청했던, 작성했던 그런 봉사에 대해서 그거 한 번에 이제 아카이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어플, 이제 보호소 어플인데요. 보호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봉사자들이 그 신청을 했거나 후기를 적었거나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봉사 모집글들 모두 다 이제 관리라는 이제 약간 배달의 민족 사장님 같은 그런 어플이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호소는 이제 과거에는 전화 댓글 같은 방식으로 봉사 신청 받았는데 저희 애니프렌즈라는 어플에서는 신청자들을 모아볼 수 있고 일괄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승인, 거절 그리고 승인 거절이 끝나고 모집 완료된 이제 상태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 같이 출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는 이제 신청한 봉사자들의 프로필 조회를 통해서 봉사자의 온도, 봉사 이력 등을 확인하여서 신뢰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에는 저희 혜진님, 현진님, 동환님 그리고 저 최원석 팀장입니다. 그리고 백엔드에는 저희 민정님, 혜성님, 준일님 그리고 선희님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총 8명입니다. 협업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션, 슬랙,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PI 명세서, 회의록, 에러코드 이런 문서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노션을 활용하였고 요청사항, 논의사항은 이제 다음 이제 왼쪽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이 슬랙을 활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에 디스코드에서 스크럼을 진행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진행 상황과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저희 프론트엔드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소개입니다. 저희는 다음 기술이 너무 많죠. 앞서서 많은 분들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다뤘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앞에서 모노레포를 적용했다 했는데 터보레포 적용했고요. 백엔드가 서버를 만들 동안 저희는 이제 API를 이제 받아와야 하는 걸 이제 했어야 했기 때문에 MSW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터보레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를 좀 간단하게 그려보았는데요. 보시면 이제 패키지스라는 폴더 안에 쉐어드라는 폴더가 있고 또 쉐어드라는 폴더 안에 이제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뭐 공통된 커먼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공통된 것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담아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단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쉘터, 보호소, 발룬티어, 봉사자 이런 어플들에서 이제 구성해야 할 요소들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이게 쉐어드 보이시나요? 여기 쉐어드? 쉐어드가 이제 공통화 패키지 쉐어드에서 다 이렇게 각 어플에 있는 그 파일 안에 다 이렇게 빼와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화를 좀 많이 진행했습니다. 개발 문화입니다. 저희 이제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기플로우를 적용했는데요. 기플로우를 세웠지만 보시는 것처럼 핫픽스, 릴리스 이런 브랜치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버리고 마스터가 아닌 메인
메인과 디벨롭, 그리고 디벨롭에서 이제 분기를 한 뭐 피처나 뭐 리팩터나 픽스나 뭐 이런 브랜치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어프로브를 해야지만 각 기능에서 디벨롭 브랜치로 갈 때는 스쿼시 머지를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이제 GitHub 액션을 통해서 이제 빌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피어를 통해서 수정을 했다 하면은 빌드 오류가 나면은 아예 머지할 수 없게, 그 상태로 나면 에러가 난 채로 머지 되는 거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벨롭에서 메인으로 머지를 할 때에는 기본 머지 풀 리퀘스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일정 관리인데요. 이제 4명이 각자의 좀 독자적인 코드 스타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통일화를 하고 싶어서 코드 컨벤션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퀄리티를 최대한 좀 고르게 평준화 시켰고요. 또한 기터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였습니다. 기터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를 하기 전에 서로의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노션으로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메인데이 체크도 하고 작업 기간도 명시를 해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이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GitHub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슈의 개선입니다. 네, 프론트 이슈는 제가 이제 데이트 객체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다뤄보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그러지 못했다가 다뤄봄으로써 이제 이 데이트 객체가 UTC를 기반을 하는구나, 뭐 이런 좀 사소한 이런 에러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CRS 에러, SSL 에러 관련 이슈를 해가지고 MSW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개선하는 점으로는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이제 압축을 통해서 서버에서 과부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악시오스 인스탄스를 다른 팀들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시오스 인스탄스에서 관리했다. 저희도 싱글터 패턴을 활용해서 다음 코드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보려고 했고요. 무한 스크롤 훅 개발 및 사용, 또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레퍼를 활용해서 코드 중복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제 개선한 점이 나왔는데 5타고요. 개선할 점입니다. 네, 개선할 점으로는 무한 스크롤 사용했던 거를 가상 스크롤로 이제 한번 바꿔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증에 OAuth를 추가하고, 주소 입력 관련에는 다음 주소 API를 연동을 하고 채팅 알림 기능을 추가하지 못해 가지고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사일런트 로그인까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백엔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고, 저희는 자바 17을 사용했고, DB는 MySQL, H2, 그리고 캐시는 레디스와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개발 아키텍처입니다. 개발자는 GitHub에 개발한 코드를 데브 브랜치에 머지를 하면 GitHub 액션에서 자코코, 소나클라우드를 이용해 빌드 파일을 검증합니다. 검증 이후에 도커 허브의 이미지를 만들어 푸시하고 EC2에서 푸시한 이미지를 풀받아 배포 과정을 자동화하였습니다. 백엔드 아키텍처는 API DB는 MySQL을 사용하였고, 테스트 DB는 H2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미지는 S3에 저장하고 레디스를 이용해 데이터를 캐싱하였습니다. 또한 엔진엑스와 썰봇을 이용해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 HTTPS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는 S3, RDS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도커라이징하여 개발 환경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포 아키텍처입니다. 개발 아키텍처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배포 자동화 과정의 차이는 도커 대신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 아키텍처에서는 도커를 이용한 레디스 대신 AWS 엘라스틱 캐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엔진엑스 스프링부트만 도커라이징 하게 되어 간편함보다는 도커를 이용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여 도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아키텍처입니다. 성능 지표 수집에서는 프로메테우스를, 로그백을 통해 출력한 로그 데이터 수집에는 로키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메인 서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그래파나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원인 파악에 소모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개발 문화입니다.
우선 저희는 스프린트를 한 번의 웜업과 일주일 주기로 5차 스프린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각 주기는 최소 기능 제품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였고 스프린트 주기 종료 시 KPT 회고를 진행하며 각 팀원이 계속 지켜야 할 점, 부족했던 점에 대해 공유하며 더 나은 스프린트를 목표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린트 일정 관리의 경우 GitHub 프로젝트를 이슈와 연동하여 도구로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PR과 코드 리뷰입니다. 저희는 PR 시 최소 2명의 코드 리뷰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서로가 작성한 코드에 익숙해지도록 강제하였고 더 나은 구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전략입니다. 테스트 시에는 테스트 컨벤션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일관적인 테스트 구조와 컨텍스트 캐싱을 통한 빠른 테스트 수행을 유도하였습니다. 계층별 통합 테스트에서 사용할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여 컨텍스트 초기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대한 회피하여 테스트 개수 대비 적은 수행 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CI의 자코코 소나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최소 70%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강제해 현재까지 90% 이상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이슈 해결 파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도 동시성 문제를 겪었었는데 만약 정원이 50명인 봉사를 49명이 신청한 상태에서 2명 이상의 봉사자가 동시에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개 이상의 트랜잭션에서 동시에 49명을 조회하게 되고 50을 저장하게 됩니다. DB에는 신청 인원이 50명으로 저장되지만 실제 신청 인원은 50명이 초과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비관적 락과 낙관적 락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비관적 락입니다. 저희는 리크루먼트를 조회할 때 비관적 쓰기락이 걸리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리크루먼트를 조회하게 되면 X락이 걸리게 되고 다른 트랜잭션에서 동시에 락킹 조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원이 50명의 봉사를 동시에 60명이 신청한 경우를 테스트해본 결과 평균 1.8초가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낙관적 락입니다. 리크루먼트에 벌전 컬럼을 추가하여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재시도를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앞선 비관적 락 테스트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을 때 비관적 락을 사용하였을 때 약 15배인 평균 30초가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신청 도메인 특성상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롤백과 재시도로 인한 리소스가 많이 든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비관적 락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사 모집 목록 조회 페이지네이션 최적화입니다. 봉사 모집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삽입하여 성능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개선 전 소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셋이 1일 때 5.3초, 50만일 때와 90만일 때는 6.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우선 봉사 모집 정렬 기준인 크리에이티드 앳을 내림차순 인덱스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경우 약 0.1초로 개선되었지만 50만일 때와 90만일 때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 있었는데 오프셋이 어느 정도 커지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풀스캔을 하여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커버링 인덱스를 적용하였습니다. 실행 결과 약 7에서 8초가 소요되었던 50만과 90만은 약 0.3초로 개선되었습니다.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조인의 서브 쿼리에서 유징 인덱스로 커버링 인덱스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커서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90만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89만 9,999번째 데이터를 조회하여 커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커서로 90만 번째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약 0.1초가 소요되어 커버링 인덱스보다 50%가 개선되었습니다. 봉사 모집 목록 조회의 경우 무한 스크롤 방식이고 오프셋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더 나은 방법인 커서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봉사자 어플에서 비로그인 사용자는 보호소들이 작성한 봉사 모집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집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봉사일, 모집 여부, 검색 부분을 필터링하여 조회된 모집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게시글 리스트 중 하나의 게시글을 클릭하면 봉사 모집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는 봉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봉사 상세 페이지에서 모집하는 봉사에 대한 정보와 모집하는 보호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클릭하면 보호소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호소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보호소가 모집했던 봉사에 대한 다른 봉사자들의 봉사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하는 보호소가 모집하고 있는 모집 게시글 리스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가 모집하고 있는 게시글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모집 게시글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봉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비로그인 상태에서는 로그인을 해야 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서 로그인을 한 사용자는 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봉사는 하단의 마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이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봉사 목록 중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대기 중, 승인을 받은 후는 승인 완료, 봉사일에 대한 출석을 한 경우는 출석 완료로 표시됩니다. 출석 상태와 봉사 후기 작성에 따라 봉사자의 봉사 온도가 변동됩니다. 출석 완료된 봉사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완료된 후기는 작성한 봉사 후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봉사 후기는 수정하기, 삭제하기를 통해서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있는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계정 정보 수정하기와 비밀번호 변경하기, 로그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 수정하기에서 계정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 어플에서 보호소 관리자는 로그인을 통해 봉사 모집과 봉사자들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모집글의 봉사자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소는 봉사자의 신청을 승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집 중인 게시글을 마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할 수 있습니다. 봉사일에 출석을 한 봉사자들은 출석 관리 버튼을 통해 출석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일에 출석을 한 봉사자를 조회하여 출석 체크합니다. 출석 체크는 봉사자의 봉사 온도에 반영됩니다. 하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집 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모집글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봉사 모집글은 상세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글을 삭제하고 싶으면 상단에 있는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호소는 하단의 마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모집한 봉사에 대한 봉사자들의 후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봉사 후기에서 이름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봉사자의 프로필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 프로필 페이지에서는 봉사자에 대한 정보와 봉사자가 작성한 봉사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의 봉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까지 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백엔드 소개할 때 놀라운 걸 봤는데 테스트 커버리지가 96.8%? 96.5%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테스트 전략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전략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API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물 커버리지? 물론 뭐 너무 좀 그런가? 말이?
일단 최대한 뭐 예외 상황이나 브랜치 같은 거 다 테스트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 베이스 패키지 보면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이제 통합 테스트로 따로 하신 거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같은 거를 모킹 처리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테스트 컨테이너가 보이는데 아까 레디스 쓴 거를 아키텍처 구조에서 좀 봤었는데 저희도 레디스 테스트를 할 때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인베디드 레디스랑 인베디드 레디스 테스트랑 이제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하셨었는데 저희도 인베디드를 하다가 그 인베디드를 사용하게 되면 레디스 버전을 직접 패키지에 올려줘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거랑 관련해서 아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테스트 컨테이너를 저희도 진행하게 됐었는데 또 테스트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테스트 속도 느려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고민 부분이 있었는지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테스트 컨테이너 이용하면은 도커로 테스트 컨테이너 띄워서 그다음 분리된 환경에서 따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일단 그걸 바라보고 일단은 썼고요. 인베디드 레디스는 인베디드 레디스 오픈 소스 들어가서 이슈를 봤는데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주할 문제가 일단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 일단 테스트 컨테이너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테스트 컨테이너 쓸 때 저희가 컨테이너에 각자 어떤 테스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뜨는 서비스들을 다 모든 팀원들이 도커에 다 띄워놓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터브 빼고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 같이 도커에다 우리 이거 다 서비스니까 다 띄우자 약간 이런 식으로 따로 편하게 띄우지 않고 도커만 켜놓으면은 그 실행할 때 테스트 컨테이너가 알아서 실행되면서 따로 그 개발 환경을 띄우지 않아도 테스트가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다 같이 팀원 다 도커 까세요? 약간 이런 네, 느낌. 다 깔려있게 되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